안녕하십니까. 한면희의 제3정치 콘서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유명종입니다. 오늘은 광노현 교육감이 무죄인 4가지 이유라고 하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노현 교육감 대법원 확정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선고를 앞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광노현 교육감 재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분 대담자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면희 공동선 제한정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세 분이서, 두 분이서 같이 대담하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 저는, 9일 동안, 이제 중국에 가서 북경하고 내몽골 잠깐 들렸다 왔어요. 네. 그래서 북경 이 중의연구원, 그 다음에 내몽고 중의대학하고, 내몽고에서 암치료 환자를 그러니까 그 양방병원에 갔다가 고치지 못해서 오신 이 환자들을 그 전통의학에 의해서 치료하는 내몽고 이제 이 병원을 좀 이렇게 다녀오면서 환경성 질환이 어떻게 치료되는가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우리 강경선 교수님. 저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연구, 밀린 논문 이런 거 쓰고 있다가 불과 한 일주일 정도 전인가요? 이때 갑자기 9월 27일 내일 대법원 선고를 한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느닷없었습니다. 원래는 7월 17일 날까지 대법원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 나름대로의 내부 기준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좀 긴장되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연기가 돼서 상당히 길게 늘어질 수도 있겠구나 해서 상당히 이제 제 개인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던 중에 이런 소식을 들어서 일주일 전에 알게 되셨다고요? 보도가 그렇게 됐었죠. 보도가. 한 일주일 정도 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난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제 기다리고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또 우리 곽교육감에 미치는 개인적인 일이나 또 사회적인 파장, 또 저도 저대로 만약에 제가 유죄로 확정이 되고 그래서 벌금 제가 2천만 원 받은 상태거든요. 저도 그래서 아무튼 자그마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보니까 저도 교수직을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그러니까 신변 정리를 또 해야 되고 또 우리 친구 박교육감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이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또 우리나라 전체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판결 나기 전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하셨던 것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시원하게 한번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트위터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한면희 붙이시고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한 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일단은 광노현 재판 전체가 어떻게 시작돼가지고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오게 되었는가 전체적인 경과를 좀 요약을 먼저 하고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할까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로 인해서 진보 진영하고 보수 진영에서 후보자들이 출마하게 되고 진보 진영에 속했던 광노현 교육감 후보자하고 박명기 교육감 후보자 간에 이제 단일화 논의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요 실무 책임자인 실무자들 간에 근데 이 실무자들이 묘하게도 동서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2010년도 5월이었는데 동서지간에 예를 들어서 묵시적으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서지간에 단일화에 대한 예를 들어서 대가와 관련되어진 합의를 사실은 광노현 교육감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그해 6월에 교육감 선거 어쨌든 뭐 결과가 나고 네. 그리고 이제 광노현 교육감 취임을 하고 예. 그리고 4개월이 지난 2010년 10월경에 예. 광노현 교육감은 그 동서지간에 있었던 합의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네. 취임 이후 4개월 정도 경과 지난 뒤에 알게 된 것이죠. 네. 근데 그 알게 된 시점은 그 박명기 교수 측에서 광노현 교육감 측에 예. 동서지간에 합의가 있었는데 왜 네. 합의를 이행하지 않느냐. 이런 쉽게 말하면은 요구, 예. 채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문제가 되자 네. 광노현 교육감이 이제 캐 묻는 과정에서 알게 되고 화들짝 놀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나 당선 직후나 이때는 전혀 몰랐던.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몰랐던 사실은 많은 일반인들은 여전히 의혹을 갖고 있어요.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설마 몰랐을 리가 있냐? 예, 몰랐을 리 있느냐. 보통은 이런 정치를 바라다 보는 예를 들어서 이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다 본 거죠. 네. 근데 이 건강하지 못한 국민의 시선은 국민의 잘못이기보다는 기존 정치권이 잘못이었던 거죠. 네. 대개는 잘못된 길을 통상 갔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덫이라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조명한 거죠. 만일 예를 들어 그것이 옳다면 광노현 교육감은 유죄받아 마땅한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진실이 네. 규명되는 절차가 예. 일단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1심 법원, 2심 법원은 결과적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네. 자세히 그 사건 경황을 쭉 추적해 봤더니 네. 광노현 교육감은 선거 이전에 예. 동서 간의 합의를 몰랐다. 몰랐다. 따라서 광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측에 예를 들어서 이 단일화에 대한 대가성 돈을 네. 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은 일단 받아들인 겁니다. 네. 인정한 것이죠. 그러면은 뭐 사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예, 일단은. 근데 어쨌든 요게 예. 10월 달에 이제 알게 된 것이고 예. 좀 풀어가기 위해서 네. 그 10월 달에 이 부분이 알려질 즈음 예. 광노현 교육감은 두 분한테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왜냐하면 박명기 측에서 선거 이전에 어쨌든 동서지간의 합의 내용을 혹시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에 들어오자 들여다봤더니 난 알고 있지 못했는데 네. 또 오히려 선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단일화에 따른 대가성 이 논의가 나왔을 때 네. 광노현 교육감 후보는 당시에 예. 그런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단호히 명료하게 밝힌 바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지나고 나서 2010년 10월에 자꾸 그것이 잡음을 일으키게 되니까 두 분에게 불러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는지 의논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 두 분이 한 분은 예를 들어서 뭐 비서실장을 했었던 이제 그분 교수님, 김윤태 교수라고. 네, 김윤태 교수라는 분한테 이제 뭐 어쨌든 교육감 이제 비서실장을 이제 맡았었으니까요. 아마 인수위 비서실장. 네네. 그래서 그분한테 좀 알아보라 했고, 또 한 분으로는 뭐 흔히 알려져 있는 절친한 친구인 강경선 교수님한테 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네. 어쨌든 전후 정황 좀 살펴서 어쨌든 제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2010년 10월에. 예, 10월, 11월 무렵이죠. 예. 네. 그럼 뭐 이미 당선되고 임기가 시작되고 한 4개월이나 지난 시점. 네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그때 이제 이 두 가지 안이 나오게 돼요. 하나는 김윤태 비서실장은 어쨌든 이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돈을 절대로 줘서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그죠? 예. 동서지간의 약속을 알고 있지 못했고 예. 또 그런 약속이 있었다면은 거부했을 터인데, 예. 그죠? 일단 교육감 선거가 끝난 이후에 광노현 교육감이 오해의 여지가 있는 돈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네. 김윤태 비서실장 예. 이제 제안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강경선 교수님은 그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전혀 다른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요 선택적 상황에서 예. 광노현 교육감은 그 김윤태 비서실장의 현실에 예를 들어서 부응할 수 있는, 네. 또 현실에 예를 들어서 영합할 수 있는 예. 그런 의견을 받기보다는 예. 강경선 교수님의 의견을 받은 거거든요. 네. 이 내면의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는 게 네.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강경선 교수님이 제안을 하게 되고 그 네. 제안에 따라서 광노현 교육감이 이행토록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흔히 알려져 있기로는
강경선 교수님이 돈 전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실제 내용은 돈 전달자 역할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예를 들어서 접근 방식인데 네. 예, 그 얘기도 이제 좀 이따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돈 전달이랑 관계가 없었다. 예, 오히려 돈 전달이 아니라 이 사건에 실제로는 뭐 그 이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뭐 감독 지휘자 이런 표현이었다고 말을 해야 할 겁니다. 이 사건의 총체적 지휘자는 오히려 강경선 교수였다는 것이 제가 지켜본 바의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광노현 교육감의 상담을 직접 많이 해주시고, 네. 결국 광노현 교육감은 이제 강 교수님의 조언대로 가신 거니까. 그렇죠. 뭐 어쨌든 그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서 이제 그게 포착이 되자 사건화가 된 거죠. 2011년도에. 2011년도에. 네네. 사건화가 돼갖고 그 이제 법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그 검찰이 기소를 한 건가요? 그렇죠. 검찰 기소하고. 근데 그 다음에 1심에서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8월 말에 이제 검찰이 이것을 아무튼 이제 사건화 시키고. 작년 8월 말. 그럼 상당히 그것도 오래 지난 다음에 사건화를 시키고. 그렇죠. 이제 그때 어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찰로 가고 조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9월부터 재판이 1심 재판이 열려가지고 12월 말에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말 현재 1심에서는 아주 긴 재판을 해줬는데요. 아무튼 거기서는 이제 2천만 원 벌금, 광노현 교육감 3천만 원 벌금 그리고 박명규 교수 3년 징역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이제 3개월 이후까지 항소심이 이제 진행됐는데 그 결과는 이제 저는 그대로고 박노현 교육감은 징역 1년 그리고 박명규 교수는 징역 1년 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내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누가 고소고발 사건에 의해서 된 건 아니고 검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그래서 대체로 들리는 거에 의하면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실제로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고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시점에 대해서 조금 꺼림직한 게 뭐냐면은 이제 당시에 그 검찰이 고고를 할 때 그 무상교육 논쟁이 사실 굉장히 많았던 시점이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광노현 교육감하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하고 무상교육과 관련되어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주민투표가 있었고 주민투표에서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는 결과가 됐고 이제 그 후임자 선정을 위한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박원순 시장 또 오늘날에 이제 안철수 이런 분의 이제 등장 얘기들이 그때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또 저희는 직후에 아무튼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그 직후에 사건화가 돼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광노현 교육감의 이것도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인의 주목을 끈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정치적인 그 판세를 뭐 약간 뭐 전환시키기 위한 뭐 그런 게 아니었느냐 뭐 이러한 의혹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대법원까지 왔다. 이제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노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뭘까요?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핵심 쟁점에 대해서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겉으로 드러난 쟁점과 그 다음에 안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진실이 있는데 이제 겉으로 드러난 쟁점은 제가 잠깐 얘기하고 안에 예를 들어서 감추어져 있는 진실은 이제 우리 강경선 교수님 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쟁점은 그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이나 모두 다 인정을 했어요. 광노현 교육감이 선거 이전에는 단일화와 관련되어진 합의를 알고 있지 못했다. 이것을 1심 법원, 지방법원과 그 다음에 고등법원도 다 그 진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 있어서 뭐 돈이 오가거나 뭐 후보자가 매수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따라서 그 이 검찰이 언론에 피사실로 공표했던 주된 내용이 사전 매수 짙게 드리워진 방식으로 늘 이렇게 보도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이것은 사실이 아닌 거짓이었던 것으로 법원은 어쨌든 수용을 한 겁니다. 검찰이 그렇게 몰아갔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죠. 사전에 매수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었다고 법원도 인정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선거법이죠, 이게 사실은. 그렇죠, 선거법이죠. 선거가 끝났는데 그리고 선거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끝났는데 이게 왜 자꾸 쟁점이 될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처음 할 때는 자신 있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선거 끝나고 나서 단일화됐고 돈이 이어간 것은 이제 은행구자를 통해서 딱 어디선가 이제 알고 나서 틀림없다. 이 사람들도 사전 매수했을 것이다 해서 사전 매수라는 형식으로 나갔고 보통 이제 그 대형 언론지들이 일제히 다 사전 매수했다라고 그냥 딱 기정사실화 시켜가지고 보도를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그 이후로 이제 알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 우리 곽교육감이나 또 저나 다 이제 검찰에 불려가서 사실 저희는 이건 끝까지 얘기를 더 자세히 우리는 알려줘야만 우리가 오해가 풀릴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 묻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이제 기억에서 있는 한에서 얘기를 하고 곽교육감도 아주 치열하게 많은 얘기를 검찰에 하다 보니까 검찰 스스로가 보니까 이게 사전 매수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대개는 아는 거예요. 그 당시 때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그러니까 이미 알리기는 사전 매수했다 이렇게 해서 딱 다 알려진 상태인데 검찰도 사전 매수, 그러니까 보통 말에는 이제 흔히 후보 매수죠. 후보 매수로 했다가는 이건 도저히 기소 유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슬쩍 실제로 적용한 것은 사후 매수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같은 법조문에 2호 사건이라고 이제 저희는 호칭을 하거든요. 사후 매수로 하라는 걸로 이제 이쪽에 이제 기소를 한 겁니다. 사후 매수. 좀 말 자체가 좀 모순된 그렇죠.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그 곽교육감에 대해서 이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은 후보 매수, 구태 얘기하면 사전에 합의를 하고 은밀히 나중에 돈을 준 걸로 보시지만 검찰 스스로도 그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후 매수라는 어쨌든 법조문 2호는 나중에라도 돈을 주면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무튼 2호를 가지고 기소를 이제 하게 된 거죠. 법조문에 일단 사후 매수라고 하는 그것도 있나 보죠, 그게? 있죠. 있는데 이제 그게 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전히 그것도 해석상으로 남는데 아무튼 나중에라도 돈을 이렇게 건네줄 때, 그러니까 주로는 선거 전에 줄 가능성이 많지만 선거 이후라도 이렇게 사퇴 대가를 목적으로 그 사퇴한 자에게 직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했을 때는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걸고 곽교육감은 어쨌든 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재판에 임했고,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느슨한 판단으로 해가지고, 저나 곽교육감, 조금은 그런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유죄 판단을 이제 조금 한 거예요. 조금은? 뭐 좀 되게 애매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쟁점은 232조 2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과연 사후 매수라는 것에 이 사전 합의도 없는 사후 매수라는 게 가능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누가 봐도 상식에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매수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사후 매수라고 하려고 해도 사전에 합의는 나중에 주마 하고서 뭐 2년 뒤고 3년 뒤고 이렇게 되면 무한정 이렇게 처벌을 가능하게 되겠지만은 사전에 아무 없이 나중에 돈 준 거 그 자체만 가지고도 처벌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무슨 법조문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저희는 몰랐죠. 그런 조문이 있는 것도. 근데 이제 기소를 한 검찰의 입장에서는 1호로 확신을 하고 시작했다가 1호 가지고는 나중에 공소유지가 안 되겠구나, 지겠구나 자기들이 하니까 은근슬쩍 2호로 해가지고 그건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뭐 어떤 재판을 받았는지. 그런데 내부에 보면은 바뀐 거예요. 처음에 공표한 거하고 실제로 재판에 임한 검찰의 법조문, 근거의 법조문 다르거든요. 근데 언론에서는 잘 보도를 안 해주죠. 보도를 안 해주죠. 이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법을 잘 그렇게 관심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것은 사후 매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순이죠. 논리적 모순. 사후에 어떻게 매수를 하면 또 그게 무슨 선거에 영향을 주면 이제 이런 것은 그냥 남는 문제로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에 임해서 사실은 1심, 2심이 다 그래도 느슨한
의도는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네. 그러니까 너무 버거우니까 이제 그런 판결을 사실 내렸고요. 네. 그냥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그래도 1심은 굉장히 정성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전례 없는 그런 판결을 내려준 김영도 재판관의 재판으로 했고 저도 그 법학 교수로서 교과서에서만 가르쳤던 그런 공판 중심주의 거의 네. 정말 피고인들까지도 다 발언할 기회를 주고 꼼꼼히 이 사안을 살펴보려고 했던 그 김영도 판사의 이 재판은 네. 저도 계속 칭찬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70점을 줄 수밖에 없지만 네, 네. 그렇지만 이분은 그 당시 때 이미 뭐 또 법조계 내에서 100점을 맞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가장 모범적이고 이제 한데 이런 분이거든요. 아무튼 이분도 재판을 끝날 때 사실은 이 사후매수의 느슨한 해석으로 네. 두 분도 지금 이제 이 벌금형으로 들어가는데 네. 사실은 아쉽다는 표현을 실제로 법정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피고인들께서는 네. 그 헌법 소원을 하시면 좋겠다. 아예 재판장이 아예 그런 그런 조언을 해줬어요. 자기로서는 지금 시간도 없고 예.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 사실관계만 이렇게 해독한 것도 시간도 걸리고 네. 또 자기 스스로가 또 헌법 소원을 이걸 하게 되면 재판은 더욱더 지연이 되고 하는 아마 그런 부담 때문에 네. 헌법 소원을 하면은 네. 좀 약간의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그런 의견 피력도 하면서 네. 선고를 내린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죠. 헌법 소원이라고 하면 뭐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사후 매수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첫 적용이 된 케이스였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냥 그 법조문은 아무도 있으나마나 아무도 몰랐어요. 좋은데 아무도 몰랐고 적용도 이게 이제 일본 거를 예. 선거법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풍토가 비슷하니까 네. 일본에 있으면 그대로 거의 답습하는 형태의 법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법도 그렇게 이제 가져다 놨는데 검찰이 연구를 무지하게 많이 했네요. 예, 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적용한 네. 사례가 없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사건은 시작됐는데 1호 가지고는 안 되니까 네. 2호라는 것도 있으니까 예. 2호라도 이제 해보자라고 한 첫 케이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재판을 하셨던 이제 김영도 재판관의 경우도 해석은 이제 국어 해지예요. 사실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만 역시 미심쩍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뭔가 이제 다퉈볼 상식에 여지가 맞지 있다. 않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다퉈볼 여지가 예.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네. 하고서 맺었습니다. 헌법 소원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거를 심의해서 위헌이다 아니다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돼?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가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위헌이 되면은 예. 위헌이 되면 그 법 적용을 아예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위헌이 되면 법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입법부는 예. 이제 그 법을 가다듬어서 예. 이제 그 합법화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개정을 해야 되겠죠. 뭐 예. 폐지 내지 문구 조정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럼 지금 이미 올라가 있는 거죠?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로서는 뭐 지금 그건 헌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지금 현재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는 이제 사실 그거는 그 다음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헌재에서 그거를 먼저 위헌인지 아닌지를 보고 난 다음에 판결을 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은데. 그거는 헌재 뭐 당연하죠. 그 논리적으로 보면 대법원도 저희가 다 그 문제 제기는 변호인을 통해서 다 이제 한 상태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검토가 끝난 다음에 선고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풍토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꼭대기에 두 기관이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높다, 낮다 그게 아니고.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최고 예. 기관이고 예. 헌법재판소는 논리적으로 보면 규범의 최고 기관이기 때문에 네. 두 개가 넓게 보면은 두 개의 법원이 최고 기관인데 그래서 서로 양보를 잘 안 합니다, 평소에. 네.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헌법 소원이 된 또 네. 헌법상 문제가 되는 법률을 적용할 때 되면은 네. 대법원 스스로도 헌재의 의견을 구하고 네. 이렇게 좀 하는 게 순서인데 네. 이게 이제 대법원은 그냥 자기들이
자기들 판단대로 그냥 이제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고 네. 그래서 간혹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하고 결론이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네. 그게 보도가 되고 그런 적이 있죠. 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네. 어쨌든 그 검찰의 경우에는 네. 이제 1호에 의해서 네. 사전에 약속을 하고 돈은 사후에 준 거다 예. 라는 방식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서 네. 그걸로 걸려다가 예. 이제 광노현 교육감하고 강경선 교수님 불러서 조사를 한 뒤에 아무리 봐도 그런 방식의 애초 구도는 잘못된 것이구나를 이제 확인한 뒤에 네. 1호를 접고 이제 2호를 끌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그걸로 법원에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 2호 내용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사후 매수죄라고 우리가 간결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근데 사후 매수죄는 사전에 약속하고 사후에 돈을 줬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전 매수죄입니다. 여전히. 네. 사후 매수죄는 사실상 둥근 사각형처럼 형용 모순인 네. 겁니다. 예. 둥글면 둥글어야지 사각형일 수 없거든요. 예. 그러면 사후 매수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예.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예. 사전에 약속을 하고 사전에 돈을 주든 사후에 돈을 주든 둘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다 사전 매수라고. 그렇죠. 근데 사후에는 예. 이미 교육감 선거가 끝난 상태예요. 네. 끝난 상태에서 끝나기 전에 단일화로 인해서 사퇴를 해줬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무 약속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대가성을 걸 그렇죠. 수가 없는 거다. 그렇죠. 네. 돈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줘도 되고. 그렇죠. 근데 돈을 줬다면 그것은 사전 약속에 의한 것과 무관하게 예. 사후에 발생되어진 새로운 지평선상에서 예.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예. 교육감으로서 바른 네. 그죠?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 네. 도덕에 비추어서 바른 행동에 네. 이런 고민선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네. 강경선 교수님은 이 재판이 예. 사실은 법률적 재판 또는 예. 정치적 재판이 아니라 예. 제가 알기로는 사실 생활인들의 행동 방식에 대한 재판이다. 네, 라는 말씀,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오해가 아주 크게 벌어지리라는 것도 우리의 법 현실을 아는 저나 곽 교육감도 네. 다 예측은 했어요. 일단 이게 사건이 터지면 네. 사건으로 일단 어디서 언론이나 어디서 보도가 되면 억측이 난무할 것이고 네, 네. 또 법으로도 되게 이게 규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어요. 어차피 저희들도 법학을 가르치고 하니까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진짜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저는 지금은 이제 재판을 1년이나 받아보고 하니까 이 선거 과정에서 누구 뭐 이런 이름도 알고 지금 그렇지만요. 예. 저는 그때 우리 곽 교육감 우리 친구가 이제 저 불러서 지금 박명희 교수가 네. 자기 찾아와서 자꾸 뭔가를 달라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게 우리 또 다른 이제 친구들 또래들끼리 아무튼 뭐가 합의가 자기랑 상관없이 있었다더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아주 지금 곤란하게 됐는데 어쨌든 나는 그런 건 한 적도 없고 네.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좀 박명희 교수가 저렇게 하는데 네. 좀 만나봐서 좀 저것을 좀 오해 좀 풀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곽 교육감이 야, 돈 주마. 너 사퇴해라. 나중에 슬쩍 줄게. 이럴 성격이 아니에요. 그건 일생 살아봐서 알고 네. 또 저나 똑같이 네. 일단 범법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네. 또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고 이제 그런 성격인데요. 네. 그래서 또 그리고 이번 선거 정황에서도 간단하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됐겠구나 생각이 네.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일을 맡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만큼 저는 선거 과정에 전혀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었어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 기간 중에 제가 속한 대학에 모처럼만 해서도 우리 대학교 개혁과 발전을 해서 나도 뭔가 학기를 해야 된다 해서 총장 선거를 사실은 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친구 일을 생각할 겨를도 그렇죠. 없고 예. 또 저는 제 일을 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어떻게 잘 되고 하고 있냐 이 정도로만 할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6월에 취임하고 지금 10월 달에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박명희 교수를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뭐 이래서 돈 뭐 약속이 있었는데 곽교육감은 시침이 떼고 돈도 안 준다 이제 이런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럴 뿐이 아니고 그런 것도 없었다더라. 막 얘기를 해서 이제 한 3번 만나가지고 네. 어쨌든 그것이 진정이 됐어요. 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사실이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일단 오해를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곽교육감이 저한테 부탁했던 일은 제 1차적인 소임은 끝났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박명 교수도 뭐 곽교육감이 전혀 그런 뭐 사실도 모르고 그냥 네, 이제 자기가 들은 것은 예. 다른 루트로 예. 약간 이제 잘못 들어가지고 곽교육감도 예. 슬쩍 뒤에다 지시해놓고 나는 예.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시침이 떼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진짜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예.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걸 이런 스스로도 납득하고 다 나득 인정하시고. 예,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오해는 다 풀렸나요? 풀렸죠. 이게 풀렸는데 여기에서 예. 이제 이분으로부터 듣고 제가 알게 된 것은 이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해졌고 또 선거 중간에 이제 그만두시면서 예, 이제 돈을 또 지난번에도 나왔다 떨어지고 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걸 그때 다 알게 됐죠. 아무튼 개인 사정을. 네네. 그래서 뭐 현재는 뭐 반포에서 사시고 이렇게 해서 좀 잘 살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속으로는 지금 나중에 알게 됐지만 막 그것도 한 14억인가 빚을 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채가 상당히 예, 그러니까 이게 크네요. 지금 정신이 예.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거기다 이제 이 교육감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회적으로도 상실감이 크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도 그때 상황으로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이 잘못하면 진짜 저한테도 한 3번 정도를 저뿐만 아니라 아까 김윤태 교수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좀 막 우울감도 있고 그렇죠. 막 그래서, 당연히 예. 그게 제가 봐도 예. 이러다가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진짜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리고 뭐 이력도 그렇고 현재 교수시니까 그래서 박 교육감한테 이 모든 것을 다 슬기롭게 푸는 그 방법은 당장 이분이 필요한 그 경제적인 거를 좀 구해주고 네. 동시에 이분도 이제 여태까지는 오해를 해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서 마음이 풀어지면은 교육위원을 3선인가 이렇게까지도 하고 교대 교수시기도 하고 또 이분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 네. 또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부터도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런 그 사회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네. 이런 인적 자원들을 또 이런 그 지력이나 이걸 다 활용을 해서 하면은 네. 그 서울시 교육 개혁에도 굉장히 도움되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박명 교수님과 잘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은 이렇게 살려서 예. 가야 그래서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종합적으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렇죠. 죽을 수 있는 것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이걸 재활용, 예. 진짜 활용을 해서 다시 좀 이렇게 돼야 모든 교육이 원만하게 가는 것이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하고 다 이렇게 배제된 상태에서 네. 막 뒤에서 흠담하고 이런 관계에서는 원래 교육이 개혁이라는 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좀 저 나름대로 이제 오해는 풀어졌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람 살리고 교육개혁까지도 그런 전망을 가지고 네. 곽 교육감한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돈이 뭐 곽 교육감은 비록 그때 뭐 선거 비용이나 등등해서 돈은 없지만 네. 제가 양쪽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박명 교수도 겉으로 보면 잘 살 것 같아도 내면으로 보면 이렇게 10여억의 빚이 있었고 예. 곽 교육감도 뭐 잘 살기는 잘 살지만 그렇게 거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빚이 지금 이렇게 많기 때문에 네. 무슨 막아야 될 돈이거든요. 위험하네요. 예,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한 2억 정도는 예. 좀 주자. 저는 물론 이제 뭐 3억까지도 얘기했지만 예. 이런 정도는 해야 지금 틀어막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여기는 지금 예. 이렇게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예,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예.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카드 돌려막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사실 뭐 아무리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정이 예. 카드 돌려막기 정도 하는 건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는 사실 창피한 소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카드 돌려막기는 이제 파산에 이제 그렇죠. 전전, 그건 사실은. 네. 정말 진땀 나는 예. 듣는 저도 진땀 나고 예. 또 품위를 지켜야 될 분이 이런 정도까지 얘기 나오고 하는 걸 보면은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게 빨리 도와주는 것이 예. 좋고 그 이후에 좋게 서로 활용해서 타는 게 좋겠다라는 네. 제 판단으로
그분이 더 망가지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곽교육감도 만약에 여러 가지 이해타산으로 하면 내가 지금 줄 이유도 없고 또 혹시라도 이 선거 이후에 돈 거래라는 것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왜 그냥 배밭에 가서 갓 바꿔 쓰는 거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런 전례 얘기처럼 오해 살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근데 제 말이니까 들은 거예요. 진짜 묘한 겁니다. 이게 제 말이니까 들었지. 김윤태 교수도 굉장히 현명하시고 현실적으로 절대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육감직 잘못하면 흔들립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좋은 그 김윤태 교수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금 느슨한 제 얘기를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이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오해 사지 않는 오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은밀하게 돈을 이제 지급을 한 건데 이게 어디선가 이제 또 포착이 돼서 검찰이 이제 사건화 시킨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아까 법리적인 부분은 충분히 좀 다뤄봤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좀 철학과 윤리적 관점에서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사안은 강경순 교수님은 평소에 정치로 쟁점화되긴 했지만 엄격히 말하면 법률 사안이기보다는 생활인들 간에 이루어져 있는 사안을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상황으로 이제 비화된 것이고 거기에 정치적으로 덧칠이 된 거죠. 왜냐하면 매수일 경우에는 사전 합의에 따라서 사전에 주든 사후에 주든 따라서 매수는 사전과 논리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수에 사후라는 표현은 형용 모순인 겁니다. 그렇죠. 둥글면 둥글어야지 이게 사각형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은 어쨌든 이게 사전에 약속이나 주겠다는 것을 그렇죠?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받아들인 거죠. 따라서 이건 매수와 무관한 겁니다. 그럼 사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감 선고가 끝난 이후 4개월 지나서 사후에 이루어졌다면 이건 매수와 무관한 사안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정치적이나 법률적 사안을 떠난 거예요. 떠난 상태에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말씀 한 번만 더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법학을 하는 저로 와서 의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박명기 교수의 생활 어려움 또 사회적 상실감 또 이것을 활용을 하자라고 이게 곽교육감한테 제안을 했고 평소처럼 곽교육감은 제 얘기를 잘 들어줬어요. 그런 관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저의 정말 어떻게 보면 잘한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 동안에 참 저는 일도 잘하는구나. 이게 한 번도 모르는 박명희 교수를 만나서 이걸 풀어줘서 이렇게 금방 된. 그래서 곽교육감은 저한테 사실은요. 야, 지금 경선에 너는 역시 대단하다. 이렇게 꼬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11월 중순에 처음 만났는데 11월 17일인가 처음 만났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11월 30일 요 세 번, 네 번 만나는 가운데 오해 다 풀리고 술자리까지 했거든요. 화기애애하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이제 제가 이 더 나간 것이 이제 도와줘가지고 참 어려운 것도 해서 기분 좋게 협력자가 되면 좋겠다. 이거는 일상적으로 제가 본 어려운 사람들 돕는 방법입니다. 제가 물론 돈이 많아서 수억씩 주고 하지는 않았지만 곽교육감은 또 그런 정도의 여력이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런데 여기가 또 2억이 웬 말이냐 하지만 이거는 그 관계 속에서 봐야 돼요. 그죠? 만약에 1,000만 원이 필요할 때 곽교육감이 1,000만 원을 줄 것이고 2억 정도 했을 때 감당할 만할 때 주는 그런 성격에서 봐주셔야 되는 거지. 단순히 2억이 큰 돈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건 안 돼요. 물론 곽교육감도 10억 단위로 넘어가면 감당 못합니다. 그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감당 못해요. 지금 자기 가진 범위 내에서 잘 베푸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일상사에서 있을 수 있는 같이 살아가는 이런 부조의 마음이고 이런 것은 저는 확실하게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식으로 또 곽교육감하고도 하고 주변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곽교육감도 뭐 이번에도 그냥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크게 쓰자. 내가 또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그럼 이게 무슨 사안입니까? 이게 생활 사안이잖아요. 일상 사안인데 검찰이 딱 이것을 사건화시키고 이것은 뭐 볼 필요 없이 이 사람들도 똑같이 매수했다, 매수다라고 딱 하는 순간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최면에 저는 최면에 걸려 들어갔다 보는데 네.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됐고 아까 같은 일로 이제 전개됐는데 이게 참 검찰이 참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또 생각을 역시 검찰의 중요성입니다. 네. 검찰도 법률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이게 선거법 위반 사건이구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김영두 판사는 다른 판사하고 다르게 굉장히 긴 시간 200시간이에요. 무려 200시간에 걸쳐서 소상하게 다 네. 물어보고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는 바람직한 검찰이라고 한다면 네. 자기들이 조사 과정에서 이런 줄 알고 근데 아니더라. 예. 2호로 바꾼 것처럼 또 2호로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소상하게 들어보니까 네. 이거는 일상사고나 예. 법률 사건이 아니고 일상사고나라고 예. 하는 것을 알면 예. 검찰이라면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네. 기소 처리를 저는 해줘야 된다고 법정에서 좀 얘기했어요. 예. 이 정도 되면은 기소 유예를 했어야 될 사안인 거죠. 그렇죠. 이제 기소를 했으면은 기소를 했던 걸 철회도 예. 할 줄 알아야 우리가 믿는 검찰이 되지. 그렇지. 자기가 잘못 걸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걸 사실관계 정확하게 모르고. 그렇죠. 재판 관계를 통해서. 예. 근데 이제 검찰은 거기서는 끊임없이 바꾸지 않고 3심까지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참 묘하게도 검찰에 한번 걸어놓으면은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재판을 하다면 법률 사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선거법이 어떻고 이러다 보니까 재판에 뭐 당 잘했느냐 못했느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져 가지고 사람들은 예. 거기에 이제 평가도 잘 못하고 왈가왈부하는 가운데 오는 것이 저는 속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은 이미 떠났고 네, 이제 그 그래서 아주 첨예한 법률 그 문구 논쟁 뭐 이런 걸로 이제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면은 어쨌든 광명 교육감 입장에서는 2010년 10월경에 네. 최근되는 박명기 예를 들어서 후보 측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네. 어쨌든 사건을 두 분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네. 비서실장 출신의 김윤태 교수하고 친구인 강경선 교수님한테. 김윤태 비서실장은 주면 안 되겠다. 그죠? 사후인데 주면 사전인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겠더라. 이렇게 해서 주지 말라는 것이었고 광명교육감은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오해의 그리고 소지가 있으니까 강경선 하지 교수님은 말아라. 예. 이 사안은 네가 사전에 몰랐다. 사전에 알았으면 거부했을 거다. 네. 근데 지금 펼쳐진 것은 그 당시 양보를 했었던 박명기라는 분이 생활상의 빛에 쪼들리면서 자살까지 내몰리는 상황이더라. 이거 외면해서 되겠느냐. 네. 당신이 교육감 아니냐. 교육감은 교육. 그렇죠? 근데 교육의 내용 중에는 바르게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교육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핵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의 모범을 교육감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려면 공경에 빠진 친구, 이전에 단일화도 해줌으로써 당선에 도움을 준 사람인데 네가 돈이 감당 가능한 선상에서 가능한 한 많이 줘야 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선의의 관점에서 그렇죠. 한 거죠. 선의 관점에서 생활상의 문제로 네. 그렇죠? 선의 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 이것을 검찰이 이제 기소로 끌고 들어가면서 이게 생활 속의 선의의 예를 들어서 사안이었구만.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철회를 했어야 되는데 처리하지 않고 기소함으로써 어쨌든 정치적 사안이 돼버렸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법리적 심리를 해야 되니까 법률적 사안이 돼버린 겁니다. 네. 즉 생활상의 미덕어린 행동 방식이 네. 법률적 정치적 사안으로 덧칠이 되면서 오해가 증폭된 것이 네. 이 사안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왜 광명현 교육감은 비서실장 김윤태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아도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보통 다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그니까. 네. 예. 근데 이것은 그렇죠? 사회를 얕게 살아가는 방식의 행보인 거고요. 그렇죠? 또 그런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아름다워지지 않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혼탁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각자의 이익을 찾아 들어가는 네. 아주 쉽게 말하면은 건강치 못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기적인.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남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는 어려울 때 서로 그렇죠? 의지처가 돼줘야 되고 네. 그래서 이 사회는 아름답게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을 대학의 교수라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교육감이라면 네. 그렇죠? 모범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상의 모범적 실천을 권고한 겁니다. 강경선 네. 교수께서는요. 그것을 선택적 문제
문제 상황에 있는 광노현 교육감으로서는 다분히 현실적이면서 정치적으로 명민하게 네. 영악지게 김윤태 교수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 또 생활 속에 그 이 선의의 길을 가도록 요구한 또 제안하고 있는 그저 강경선 교수님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 전자가 아닌 후자를 선택한 거거든요.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관점에서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뭐 이제 그보다 예. 더 들어간 예. 물론 조금 그냥 저희는 사실 평소에 좀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고 예. 또 이제는 뭐 더군다나 정말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제 외면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런 좋은 마음이 있고 거기도 좀 더 많은 돈. 예, 근데 요 과정에서 네, 그 저는 그 강경선 광노현 교육감과 더불어서 한 네. 20몇 년을 예. 같이 쭉 이렇게 함께 지켜보면서 해서 네. 두 분의 관계를 잘 아는데 네. 그 광노현 교육감이 강경선 교수님의 그 예를 들어서 이 좀 의미 있게 던지는 말을 거부한 적이 없고요. 거의 받아들였어요. 네, 네, 네. 그 이유가 있어요, 다. 예. 그 얘기도 조금은 좀 해주시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친구지간에 관한 얘기라 이제 보통은 얘기하기도 힘들고 한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또 이럴 때는 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곽 선생하고 이제 저하고는 친구니까 제일 친한 친구니까 보통 이렇게 지내지만 제가 조금 어리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저도 법을 했기 때문에 절대 실용성을 놓치진 않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거를 곽 교육감은 특히 일찍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네. 좀 더 친하니까. 네. 근데 이제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어리숙할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네. 실용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법학을 했기 때문에 실용성도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적어도 곽 교육감하고 저하고 한 30여 년 이상의 이제 아는 동안에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곽 교육감은 잘 들어줘요. 그거는 오랜 경험과 이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축적됐다고 할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네. 어쨌든 대학원 일에 저하고 얘기를 해서 한 것이 다 잘 됐습니다, 실제로.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뭐 친구들 모임 관계도 성공적으로 결국 오늘날까지도 아주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제안하고 또 곽 교육감하고 같이 해서 또 물론 이제 해서 그런 것도 성공적인 인생의 한 폭을 살았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법학에서 같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네.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또 교수가 또 일찍 됐어요. 이제 국내에 네.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곽 교육감은 이제 미국 가서 유학 가는 바람에 굉장히 이제 좀 그에서 격차가 시차가 벌어졌는데 어쨌든 또 교수가 돼서 또 교수로서의 역할을 제가 또 먼저 보여주고 또 그러다가 이제 또 제가 있는 방송대에 또 오기도 하고 네. 또 같이 활동해서 또 즐겁게 또 보내기도 하고 네. 또 그 사이에 이런 아까 친구 모임과 여기 이제 또 이런 교수 등등으로 해서 네. 또 민주주의법학연구회라고 하는 우리보다 한참 후배인 그 세대의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제 80년대부터 90년대 지금까지 힘찬 또 법학자로서의 일을 또 찾게 됐고 네. 또 뭐 이게 아무튼 줄줄이 저하고 예. 관계 속에서는 인생이 정말 잘 풀린 관계였다는 예. 거죠. 남들이 보면 조금 뭐 사법고시도 안 해. 또 왜 저렇게 왜 서울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예. 방송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오냐 뭐 예. 이런 그 보통의 그 선입견 내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네. 박 교육감은 저하고 있음으로 해서 네.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얻기 때문에 무조건 네. 신뢰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신뢰하니까 아까 같이 프랙티컬한 이 실용적인 김윤태 교수의 안과 네. 어리숙한 저의 안에서도 네. 뭐 고민 안 했을 일은 알겠지만 예. 없는 돈이지만 예. 역시 항상 나는 경선이다. 네. 나는 강경선이다 해서 예. 자 그리고 뭐 가족 간에 또 신뢰도 서로 있으니까 네. 갑시다.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남들은 뭐 뒤에서 뭐 음모하고 예를 들어서 뭐 곽 교육감이 급하니까 잘 친한 친구 강경선을 불러서 야 좀 이렇게 좀 타협 좀 해봐라 해가지고 네. 돈은 슬쩍 좀 깎아가지고 좀 주자 이렇게 해서 제가 돈 심부름한 사람처럼 해주면 천만의 말씀이고 저는 네. 저와 곽 교수 교육감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시킬 수가 없는 관계예요 저한테. 네. 곽 교육감이 이렇게
하찮은 일을 지킬 수가 있는 관계가 아니고 저한테는 항상 그런 큰 컨설팅을 받는 관계지 돈 저도 받을 일도 없고 또 그런 거를 또 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참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곽교육감이 어쨌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곽교육감 시각에서 보면은 이제 그 약점이 그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합의 뭐가 그게 있어서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냐라고 물론 다 검찰도 그거는 안 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선입견, 그 거기에 조금 그 개입한 거 아니야? 또 이런 선입견 이제 그런 것도 그렇게 남기 때문에 이 돈 준 거에 대해서 그 끈으로 해서 준 게 아니냐라고 계속 이제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런 건 아니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위해서 이 관계를 좀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일단은 뭐 사실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그 선의에 입각한 그 생활인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뭐 선거와 전혀 관련 없는 그 사후에 모든 것이 선의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좀 정리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광노현 교육감 요 재판이 광노현이 무죄인 이유 네 가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실에 근거해서 무죄다. 누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약속하지 않고 사후에 벌어진 지평에서 생활 속에 곤궁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돕는 것이 옳겠다. 그런 선상에서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비춰보면은 선의를 행한 것이다. 이것을 유죄 판결 내린다면 그 법이 잘못된 것이다. 선의에 입각해서 한 거지 매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1심, 2심에서도 사실관계만 딱 보면은 거의 저희의 그 혐의 없음이 거의 나왔어요, 사실. 사실관계로 따지면 무혐의다. 두 번째, 법리적 관점에서 그럼 조금 더 법리적 관점에서 왜 이게 무죄일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이제 법리적으로는 아까 진짜 이제 참 법 재판은 안 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일단 재판을 하니까 기소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일단 재판이 열리고 나서부터는 저도 이제 할 수 없이 법조문을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이제 그 해석도 해보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법조항 적용 조문이 사후매수라고 하는 2호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후매수는 그 적용해서는 안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일단 사후매수라고 하는 그 법 조문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그 이제 재판은 보통 실정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실정법을 해석해 들어가는 거에 앞서서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법조문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달라. 이 외에도 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헌법 소원에 들어갔어요. 선거법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헌재가 인정을 하면은 선거법 자체가 무슨 잘못됐다. 법 적용할 수가 없는 악법이다 이렇게 되면은 악법 곧 위헌이라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 세 사람이 다 그냥 무죄가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실정법을 전제로 해서 최대한으로 이제 살펴보자라고 하는 일반 재판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이제 1심에서는 1심 재판이 굉장히 정말 실력 좋고 평가 좋은 김영도 재판관이 봤을 때도 사실은 이제 박명기 교수의 경우는 자꾸 돈을 요구하고 뭐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좀 나쁘게 봤어요. 그래서 의도가 있었다. 끝까지 그 돈을 살해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봤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저희는 없다고 봤어요. 없다고 두 사람은 없다고 봤는데 왜 근데 유죄냐고 했냐면은 그래도 박명기 교수가 저렇게 사전 의도 그러니까 살해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주장을 알기는 한 거 아니냐. 우리는 의도는 그 대가로 준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의 박 교수의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거를 아까 말했지만 살해의 대가를 목적으로라고 하는 의미의 그 정도는 있다고 봐가지고 저희들도 그 약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고 한 거를 유죄화 시켰습니다.
원래는 유죄로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1심은.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제 해고 2심에서는 아예 뭐 그냥 그 2심은 정말 재판 같지도 않을 정도로 네. 단시간에 그냥 끝내가지고 형량 조절만 해서 정말 누가 봐도 1심보다 나은 병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법리적 관점에서는 그렇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런 면에서도 아까 같이 이게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엄밀히 보면은 곽교육감은 그런 목적을 찾아볼 수 원래 없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법리적은 그렇다. 네, 잠깐.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판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법리적으로 조문상의 모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다음 판결 과정에 정치적인 부분이 이 기소 단계부터 좀 들어간 게 아니냐 정치적 관점에서 이게 뭔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정치적 관점에서 이렇게 판결 과정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기소 과정에도 좀 뭔가 그 시점 뭐 보궐선거 뭐 이런 시점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검찰의 기소 자체가 정치 윤리적 관점에서 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오세훈 아니에요? 서울시장이 이제 사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물론 광명교육감하고의 무상급식 그렇죠? 쟁송 뭐 예를 들어서 다툼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발의가 부결되자 사퇴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가 조성되는 시점에 검찰이 이걸 기소시킨 거거든요. 약간 그래서 보복성 시기 느낌도 자체가 들고요. 정치적인 요인이 좀 있었다고 여겨지고요. 이제 그런데 이 사안은 이제 저도 광면 버리기라는 책 속에서 제가 글을 쓴 것처럼 좌우의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이 사건을 봐야 진실이 보인다라고 제가 글을 쓴 거거든요. 그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좌와 우의 정치 이념에 의해서 그렇죠? 이 법률적으로 해석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아니라 그렇죠? 좌우의 기존 이념적 논리를 넘어서서 생활 속에서 무슨 일이 저질러졌는가 이게 처벌받아 마땅한 일인지 상을 줘야 할 일인지 들여다봤더니 어려운 사람에게 선의의 차원에서 감당 가능한 돈을 그쵸 제공한 거더라 이런 사안이거든요. 따라서 정치적과 무관한 사안이 잘못된 방식으로 비화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뭔가 석연치 않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상식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이 재판 자체가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부분은 저 광면 교육감이 오마이뉴스와 관련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저 말씀을 그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사후 매수죄로 2심 법원이 1년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이것을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형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만일 이런 방식의 법률적 논리로 본다면 지금 2012년도 12월 대선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그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그 다음에 시민 후보로 지칭되는 국민 후보로 지칭되는 안철수 원장 간의 후보 단일화가 아마 진행될 것 같아요. 후보 단일화가 만일 진행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을 때 2012년 대선 다른 사람에게 공동정부가 이미 사전에 논의된 상태에서 다른 쪽 진영 내지는 다른 쪽 분에게 국무총리가 됐던 장관직이 됐던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진 논의를 펼쳐나가면서 직위가 제공되었다. 이런 경우 당선된 대통령 그 다음에 그 직위를 받아들인 따라서 두 사람 다 현행 법리로 보면 다 유죄 판결이에요. 대통령도 걸릴 수 있다.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직을 지휘했다면 국무총리 따라서 이렇게 상정하면 안 되겠지만 이 법률 갖고서 만일 후보 단일화 속에서 한쪽이 다른 쪽에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다른 쪽에게 왜냐하면 국사를 잘 펼쳐가기 위해서 상대방의 협력적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 앵커분들이 이렇게 그 진영의 대변인들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다 진행할 때 혹시 뭐 문재인 그 후보의 책임 총리제라는 게 혹시 뭐 나중에 총리라는 걸 제공하려고 이렇게 제안한 걸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만약에 사실 이걸 그대로 한다면은 그 자체가 위법한 질문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네. 이 2호 조항에 의하면. 따라서 근데 국민들은 그걸 위법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안철수, 문재인 간의 후보 단일화, 두 사람 간에 협력해서 국사를 바르게 이끌 수 있으면 건강하고 바른 거 아니야? 그렇죠? 상식적 관점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눈으로 본다면은
쉽게 말하면 광노현 교육감을 유죄로 몰아넣고 있는 이 2호 조항은 네. 쉽게 말하면 잘못된 거다. 네. 따라서 헌재에 의해서 잘못된 것으로 각하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맞죠. 예. 따라서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헌재의 그런 정상적인 판결 이전에 유죄가 아니라 무죄 판결 내리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식적 관점에서 국민의 상식에 눈높이에 맞추면은 헌재 결정 이후에 선고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내는 게 맞고, 만약에 헌재 이전에 굳이 내일 그렇게 그 선고를 내리고 싶으면 무죄로 하는 게 맞다. 그게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맞다. 예, 이렇게 우리가 왜냐하면 잘못된 법률이고 그 잘못된 법률이라는 것은 네. 조금 아까 예로 든 것처럼 안철수 문재인의 후보 단일화에 따른 공동정부 네. 이루어진다면 이거 다 법률 위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위법한 일들을 하고 있는 맞죠. 거거든요. 상식을 말씀하셨지만 역시 상식으로 보면 헌재와 관련된 사건은 헌재로 하여금 빨리 좀 해주세요. 오히려 대법원이 공한을 벌려서 공적인 편지를 보내서 빨리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재촉을 해야 될 사안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양기관의 협력과 이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는 또 항상 재판 받는 사람들이 오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를 뭐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된다.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유죄 판결이 됐을 때 미치게 될 영향, 여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법 쪽에나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재? 저는 이제 우선 대실망이죠. 법 쪽에만 말씀드리면 우선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도 아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법률가라고 하면은 해줘야 될 몫이 있는데 물론 뭐 법의 사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폭주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재판을 더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사법개혁 같은 것도 하고 재판관 수도 늘리고 뭐 이건 별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굉장히 오판도 많이 나올 거라고 이제 전제를 하지만 보세요.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큰 사건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이런 사건이나마 판사들이 좀 더 평소에 그 온갖 실력 이런 것을 다 동원을 해서 정확한 법리 같은 것으로 해주면은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좋은 선례가 모범적인 선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법률적으로 법의 해석의 관점에서만 봐도 이것은 굉장히 좀 정확한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고, 만약에 아까 유죄까지 나오면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거죠. 대법원조차도 그런 정확한 판단 같은 거를 기울이지 못하는구나. 그건 실력의 문제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 사법부가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경우에 사실 이 대의제민주주의 같은 이런 데서 사법부가 지켜줘야 될 그 지성과 그 신뢰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이제 전체가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사법부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신뢰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 교육계는 뭐 그 교육적 차원에서는 그 광노현 교육감이 이제 이 서울시 교육감으로 예를 들어서 직을 수행하기 이전에는 그 한국의 교육이 영어, 수학, 국어 위주의 입시형 경쟁 교육이었어요. 능력 있는 아이들이야 그 경쟁 교육 속에서 좋은 대학 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사회에서 사실은 이렇게 배관시되면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면서 이들에 의해서 일부는 자살, 일부는 왕따, 그리고 일부는 폭력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광노현 교육감 출연 이후에 교육계의 풍토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2년 정도 지났는데 영어, 수학, 국어도 존중은 하지만 그동안 무시했었던 문학, 예술, 체육의 기능을 활성화시켰어요. 특히 덕성여중의 경우에 아마 뮤지컬 같은 것을 이렇게 아마 학급에서 도입을 하면서 광노현 교육감의 제안에 의해서 아이들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영어, 수학, 국어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아이대로 그 재능이 떨어지지만 예술이나 체육에 재능 있는 아이들은 또 각자 자신의 재능을 피워날 수 있는, 그래서 교실의 폭력이 사라지는 이런 아름다운 교육적 풍토가 진행 중이었는데, 공교육이 상당히 정상화 과정으로 가고 있다. 광노현 교육감이 이제 자초가 될 경우에는 다시 완전히 흔들어지면서 다시 과거로
불행한 각오로 회귀될 가능성이 있다. 또다시 그것이 이제 붕괴 현상이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뭐 정치 이게 만약에 유죄 확정되면은 내년에 후보 단일화해서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도 반대편에서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뭐 대선이나 정치계나 뭐 향후 전국에도 상당한 여파를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그런 판결이겠다 생각이 되네요. 정말 혹 이 방송을 꼭 우리 좀 그 대법원 관계자분들이 꼭 보셔서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제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재판부에 한 말씀 해주시면. 그래서 정말 그 내일 선고를 앞두고 우리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이것이 오늘날의 이제 이와 같은 정치 변화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 나타났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역시 대의민주주의, 특히 선진국형 대의민주주의가 되려면은 물론 대의민주주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의회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역시 이 모든 것에서도 불구하고 한 군데가 서야 되는데 법치주의 내지 입헌주의라는 것이 틀이 서야만 선진형 대의민주주의가 되거든요. 그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미국이나 이런 걸 보세요. 어쨌든 간에 거기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키는 풍토.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지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번번이는 아닐지 몰라도 비교적 양심적으로 말을 해준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다른 거 흔들리지 않고 좀 정확하게 좀 그런 판단을 좀 해주셔서 이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법부의 신뢰를 그렇게 해서 공고할 수 있는 대의민주 지금도 추락한 이 대의민주주의를 사법부로부터 회복하는 그런 그 희망의 어떤 그 폭풍 이런 것들의 진원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지켜보신 국민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날 현대 산업 사회는 이제 자본주의의 예를 들어서 이윤 창출 동기가 지나치게 심화되면서 사회가 파편화되고 그리고 각자가 이기적 행동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사실은 우리 사회는 점차 건강한 선상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이럴 때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은 우리는 무연고적 자아가 아니라 연계적 자아로서 자아의 고유성의 실현이 함께하고 있는 타인에게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각자의 행동 방식에 있어서 이기심은 가능한 한 위축시키고 미덕, 아름다운 행위에 대해서는 칭송함으로써 누구나가 더 그렇죠? 선의에 따른 행동이 많아질 수 있도록 사회가 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광노현 교육감은 그런 선상에서 이기심 어린 악행에 사전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사후 일지언정, 그렇죠? 선행에 따른 행보를 과감하게 취한 것이다. 여기에 국민들이 돌팔매를 던진다면 사법부가 정치권이 돌팔매를 던진다면 이 사회는 불행해질 겁니다. 반면 국민들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공경에 빠져 있지만 그렇죠? 박수갈채를 쳐주면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무죄로 그렇죠? 이행될 수 있도록 박수갈채를 보내주신다면 그때 우리 사회는 희망을 찾을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광노현 교육감 대법원 이제 선고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덕이 인정받고 미덕이 칭송받는 사회가 돼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굳건하게 서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정말 반석 위에 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내일 재판이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신 우리 강경선 교수님, 한명희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